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정장을 입고 계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젊습니다. 생긴 것보다 조금 젊어서. 사실 제가 밖에서 뵀으면 저도 이제 첫 직장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대부분 선배님이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는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회사도 있다라고 이제 가볍게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소개는 제가 회사 소개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스마트 TV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IT 회사입니다. 이 그래프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 그래프는 스마트 TV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세계적인 IT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는 바로 저 시점에, 가장 스마트 TV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됐고, 모두가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 때 스마트 TV 해야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가 세계 최초가 됐고, 그리고 지금 걸어온 길이 한 4년 동안 좀 우직하게 걸어오니까 또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일하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는 가장 좀 4년밖에 안 됐지만 오래된 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저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한 20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스마트 TV를 통해서 총 150개국 이상, 정확히는 한 156개국에 51개 언어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수출하고 있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다르게 서비스라는 개념은 아니고 세계 이제 TV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저희 컨텐츠를 수출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TV를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사가 나온다든지 요즘처럼 스마트 TV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저희 회사에 많이 취재가 오세요. 그럼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저희가 잘했어라기보다는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은 이런 기사보다는 이런 기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잘한다든지 뭐 이런 기사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떤 기사를 좋아하냐면 바로 굿컴퍼니라는 그런 기사를 좋아합니다. 혹시 굿컴퍼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오시기 전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다들 얼굴에 긴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후배가 그냥 이렇게 잠시 자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 경영학도인데요. 학교 다닐 때 조직관리론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도 HR 담당자가 되는 게 한때는 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꿈을 이루신 먼저 선배님들 뵙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다들 표정이 어두우셔서 오늘 이 행사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반대로 한편으로는 추석 전주 금요일날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러 오실 정도로 얼마나 또 열의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굿컴퍼니란 단어는 올해 들어서 가장 사회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굳이 해석하자면 선한 기업, 착한 기업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몇몇 기업들의 횡포가 밖으로 이제 언론을 타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반대급부로 한국에서도 건강하고 직원들을 위한 문화를 가지면서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대두되면서 굿컴퍼니에 대한 단어가 사회적 용어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올해가 처음이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굿컴퍼니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한 10순위가 있다면 항상 4~5개 이상은 굿컴퍼니로 지칭을 받는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굿컴퍼니. 잘 안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왔던 기사에는 이렇게도 떴습니다. 한국의 구글 핸드 스튜디오.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회사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0년에 창업했습니다. 1월 달에 제가 회사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창업했는데 원룸에 책상 5개 놓고 시작했습니다. 투자도 못 받았고요. 그냥 제가 번 돈으로 시드머니 삼아가지고 5명이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책상 5개 놓고 가운데가 회의실입니다. 자, 회의합시다 그러면 딱 뒤돌면 회의하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는데 저기서 회의를 하는 거죠. 30cm 뒤에 직원이 등을 대고 이렇게 열기를 느껴질 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는 저렇게 첫 회를 보냈습니다. 제가 반대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벽이 있습니다. 그만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고 열심히 일했더니 연말에 통장을 딱 열었더니 개인으로는 벌 수 없는 돈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보통 대표들처럼 외제차를 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서 좀 쓰면 좋겠다. 우리 멤버들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름에 한 8개월 만에 이사를 갔는데요. 이런 방이 한 3, 4개 정도 있는 공간으로 저희끼리 인테리어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회의실이 없는 게 한이었기 때문에, 천추의 한이었기 때문에 회의실도 따로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더니 또 통장을 열었더니 또 돈이 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뭘 할까? 이제 드디어 외제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차도 없었거든요. 외제차는커녕 국산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했는데 또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좀 쓰면 어떨까 해서 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여기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되는데 그 이 인근에서 가장 그 전세가 비싸다는 건물로 이사를 가서, 이게 한 개 팀의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이 그래픽 디자인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실물을 다룬 디자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한번 인테리어를 해봐.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기회를 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도 만들고 저희들끼리 좀 재밌게 놀았죠. 이것만으로는 굿컴퍼니라고 할 수 없겠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직원이고요. 자회사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좀 젊기도 하고 이러니까 모든 생활들이 그냥 아주 즐겁게 대학교 동아리나 학회처럼 지냅니다. 자기 일은 탁월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생활은 누구보다도 즐겁게 하자가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 때문에 뭐 직원들 생일도 서로 다 챙겨주고요. 스스로 케이크도 사와서 같이 파티도 하고 고양이도 키웁니다. 회사에. 이 고양이 직급이 과장님입니다. 4년밖에 안 된 회사에 들어온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직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에서 가장 호화롭게 사는 고양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넓은 사무실을 혼자 자기 집인 마냥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컴퓨터를 켜고 밖으로 놀러를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크게 준비하지 않고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고 가을에 이렇게 햇볕이 좋으면 한강으로 그냥 즉석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고요. 유명한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다 그러면 다 같이 영화임에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봄이 되면 같이 놀이동산도 가고요. 그냥 즉석에서 그때 시즌업이라는 이슈로 밖에 같이 전 직원이 다 같이 놀러를 나갑니다. 회사에는 편의점 못지않은 간식들이 365일 24시간 항상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 메뉴들은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올리면 이 담당자들이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간식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스타벅스나 이런 커피숍에서 사 먹는 커피까지 회사에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면 저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지는 사람이 딜리버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시 집안의 우환이 생각나셨어요? 다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을 비정기적인 이벤트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때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난이 심하니까 전기 좀 아껴주세요 라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이게 이벤트다. 그래서 2시에 전력난이 가장 심할 때 모든 컴퓨터를 다 끄고 1시간 동안 팔씨름 대회를 엽니다. 그런 게임이 또 이 직원들한테는 명분도 되고 소소한 재미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월화수목금 중에 아마 목요일 오후 시간, 피로가 이미 쌓였고 주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전 직원이 다 같이 모여서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를 합니다. 그 전 직원의 4개 조로 편성해가지고 조에서 2명씩 나와가지고 7차전으로 딱 하면 1시간이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승한 팀에게 즉석에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직원들이 난 게임 못해 막 이랬는데 한 1년 하다 보니까 지금 프로게이머 수준이에요. 지금 막 눈 감고도 막 이 자동차 게임을 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막 서로 박수치고 뭐 환호하고 좋아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저희가 2층에 있는데 3층에 회사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거기 너무 시끄럽다. 그럼 제가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나가서 사과하기 바쁜데 3층이 누구냐면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만든 넥슨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무슨 게임을 하는지. 넥슨이 경비원 아저씨에게 혹시 2층이 신흥 종교 집단이 아니냐라고 항의를 했다는데 사실은 자기들 게임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은 얘기할 수 없지만 조직 복지하고 기업의 이념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반대급부로 중요해지는 게 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용을 할 때 자기 일에 대한 꿈과 소신을 가진 친구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 보면 회사에서 점점 옷차림이 남루에 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디자이너들은 밤에 일하기 좋아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막 추리닝 입고 이제 저녁 먹고 일하고 싶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옷을 깨끗하게 입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사들하고 즉석에서 얘기해서 백화점으로 데리고 와서 상품권을 나눠주고 거기서 그 테마에 맞는 1시간 동안 쇼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저희가 했는데 한 1년에 4-5번 정도 하는데, 이틀 전에는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피스 룩을 구입해 오세요 라고 해서 테마를 줬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미션 게임처럼 옷을 구매해 와서는 즉석에서 패션쇼를 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테마로 이 옷을 샀고 뭐 이렇게 발표를 해요. 막 워킹도 하고, 그러면 또 다시 거기서 시상을 해가지고 또 다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의 가족도 저희 핸드스튜디오의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다 보니까 결혼을 잘 안 해요.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 젊은 남녀 직장인, 수도권의 남녀 직장인의 여자의 평균 결혼 연령이 31.7세라고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상식보다 훨씬 더 늦게 결혼한 거죠. 근데 저희 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장은 꿈을 실현하는 곳이고 행복은 가정에서 이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시키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키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무조건 결혼만 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내내 지급하고 있고요. 이 혜택을 받으면서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결혼을 하고 입사를 했어요. 나는 이 제도 언페어한 거 아니냐. 난 결혼을 하고 왔다. 난 국가에 봉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왜 나는 제도를 못 받냐. 그래서 올해부터 제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그 친구가 8월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회사의 모든 전 직원들이 가장 명예스럽고 감동적으로 남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여러분 송년회 하시죠? 12월쯤 되면 이제 한 2-3달 있으면 벌써 송년회철인데요. 송년회 어떻게 하십니까? HR 담당자로서 송년회 준비하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술자리 예약하고 식당 예약하고 빨리 예약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시죠. 메뉴 정하고. 저희는 전국 팔도에 흩어 계신 모든 부모님들, 심지어는 중국과 일본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비행기표를 다 끊어드린 다음에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로 모셔서 1박 2일 동안 공식적으로 효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어떤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떤 성과를 냈으며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있고, 매년 전 직원의 부모님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 회사의 유일한 단체 사진이자 가장 자랑스러운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작년 12월 28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올해도 벌써 오늘 또 전체 회의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 제가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난 촌놈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촌에서 그냥 몇십 년을 사신 아주 평범한 아버지세요. 제가 단어가 어렵잖아요. 아들 내미가 무슨 일을 하는데 친구분들이 물으면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고 있어. 절대 얘기 못 하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5월 8일 날 어버이날이 되면 전 직원은 오전에 근무를 다 제끼고 부모님들한테 보낼 선물을 같이 사고,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과 함께 카드를 같이 써서 부모님한테 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표가 있다면 저는 가장 부자 대표도 아니고 성공한 대표도 아니지만 행복한 대표는 바로 제가 아닐까라고 자신하는데요. 왜냐면 학교도 아닌데 직원들의 부모님과 카톡하는 사이, 문자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기도하겠다, 서로 축복한다, 힘내라, 사장님 아프시지 말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를 받는 사이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기업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로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핸드스튜디오의 정직원이 되면 무조건 국내 아동 1명을 입양해야 된다는 선언서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오케이 해야만 정직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 친구를 대신해서 평생 그 아동을 후원하게 되고요. 직원 1명당 국내 아동 1명을 이런 제도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과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희 회사 직원들은 회사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강남 교보문고 지하 1층에 있는 그 장난감 가게로 출근해가지고 회사 버카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 후원 아동들에게 보낼 선물을 삽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이렇게 다 같이 포장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의 책상 등에는 후원 아동들에게 받은 그 감사의 편지로 몇 년간 받은 감사의 편지가 책상 곳곳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봉사활동 많이 다니실 겁니다. 하지만 봉사활동도 이미 프로그래마 되셨을 건데 저희는 뭐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고요. 또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동참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능률이 오르진 않겠죠. 물론 기반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과 시스템인데요. 성과 시스템 중에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신입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내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력도 낮지만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반영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금요일 하루 양일에 1시간씩 무조건 전체 회의를 가집니다. 이 전체 회의는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 무조건 모이라고 하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무조건 모여서 안제가 없어도 모여서 같이 간식이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담도 같이 하고요. 웃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피릿을 공유하고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전 직원의 공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회사 주요 정책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인기 강사나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다면 언제든지 회사는 매달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의 재교육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미 인사 매뉴얼 작은 기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또 나름 경영학도니까 저희도 작은 기업이지만 체계적인 성과미 인사 매뉴얼들이 대기업 못지않게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폐단의 그 매뉴얼들은 좀 삭제를 했고요. 저희 매뉴얼에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한 줄만 읽겠습니다. 지위고와 배경,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열정에 맞게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식 제도를 지향한다가 저희의 성과 인사 매뉴얼의 기업 이념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1년에 2번 그 기업 이익 공유금을 나눕니다.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PS 같은 거를 1년에 2번 시행합니다. 한 번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데요. 이 시간 동안은 직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자기가 한 성과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저희 연봉 수준을 이렇게 핸드스튜디오 치시면 핸드스튜디오 연관 검색에 연봉이 나오던데 저희 연봉 수준은 저희 IT 업계 그 NHM보다도 연봉이 높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공개된 연봉 수준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기업 이익 공유금을 나눔으로써 저는 그 동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실장님, 팀장님, 뭐 차장님들 다 제치고 지난 분기에 전체 1등한 친구, 전 직원에서 전체 1등한 친구가 대리였습니다. 대리 2년차.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장 많은 성과금을 가져갔습니다. 직원들의 명찰에는 자신의 꿈이 담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직급도 없고요. 이름과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 디자이너들이 즉석에서 그 얼굴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교수의 이렇게 연필하고 이런 것들 그려주고요. 자기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프로그래머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사진에 이게 늙은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사러 가고 싶은 꿈을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 직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 직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의 꿈은 뭐였지 비록 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저 사람이 가려는 방향은 뭐였지를 기억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뜻이 뭐죠? 네. 맞습니다. 수공예입니다. 근데 핸드 스튜디오는 핸드메이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핸드메이드란 수공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든 제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 스튜디오가 만든 모든 서비스와 제품은 수공예로 한 것만큼 탁월하고 섬세해야 된다는 뜻을 저희는 핸드메이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기업 문화를 넘어서서 기업 문화의 종착점인 바로 저희 모든 조직원들의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경영학도로서 HR을 연구할 때 기업 문화의 끝은 바로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화를 자랑으로 삼는 명예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젊었을 때 베스트셀러였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내보면 로마인이 500년 동안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로마인 한 명 한 명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바로 로마인에 대한 명예였다라고 적혀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핸드 스튜디오는 이것을 모두가 다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만 또 자기 일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탁월하기를 원하는 이 집단이라는 그 명예를 모두가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살아가는 평균 연령 28세가 살아가고 있는 한 기업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투자를 받지 않고 있고요. 조금만 자랑을 하면 많은 투자회사들이 지금 또 찾아서 투자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가는 방향은 지금의 수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반대 저희보다 매출이 한 2만 배 많은 회사들이 잘못을 많이 하면서 저희 같은 회사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좀 알려졌는데요. 저희 보고 굿컴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다 놀랐습니다. 왜? 저희가? 왜? 왜냐면요. 저희는 당연한 거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잠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굿컴퍼니가 되는 수단이 있나요? 라고 기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으셨습니다. 취재 오고 인터뷰하고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현존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굿컴퍼니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굿컴퍼니가 되는 방법론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뭐 잘 안 보이는데요. 그 기업은 사회 환원 또는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즐거운 회사 조직 놀이 문화가 한두 개는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방침처럼 가르쳐 준대요. 방법론을. 과연 이것을 하면 굿컴퍼니인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기업 하나를 떠오르시고 과연 그 기업에는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방법론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이 갑자기 복지제도를 시작하고 저희같이 뭐 1,000만 원을 주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굿컴퍼니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달렸냐면 저희는 바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저희 후배들에게 아니면 여기 계신 선배님보다 더 선배님이신 저희의 교수님들이 학교 다닐 때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한 문장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그 경영학 인문 수업을 처음 들어갔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는 영어로 된 원서를 한 권 사들고 첫 수업을 갔더니 그 1장에는 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한국어로 해석하면 기업이란 가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다시 그 이익을 가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플레이어를 기업이라고 한다 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살짜리 까까머리 경영학도에게 저희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시험도 쳤고요. 저 문장을 똑같이 적어내는 시험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끝입니다. 이게 바로 굿컴퍼니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강의니까 조금 더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면 강의니까요. 한 5분 남았는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잠시만요. 직원이 있을 거고 그 기업에는 항상 직원이 있을 거고 그 직원 우리랑 비즈니스 파트너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랑 협력사로 있는 파트너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있을 거고 가족도 있고 이웃회사도 있고 뭐 대표랑 친한 회사들 뭐 자회사나 이웃회사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맞닥뜨릴 잠재적 고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즘 플랫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IT에서는 누구든지 플랫폼이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되면 모든 트래픽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가치의 어장같이 집합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플랫폼이 되려고 하는데 저희도 IT 회사의 꿈이 있잖아요. 우리도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플랫폼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떵떵거리며 살자 이런 꿈이 있는데 저희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저희 기업 자체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핸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기서 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가져가기를 원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원하고 그리고 그들만의 새로운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할 때 창업에 대해서 지금은 막 현 정부가 창업을 굉장히 권장하면서 많은 교육 시스템이 생겼지만 제가 창업할 때만 해도 도전 있는 자가 조금 창업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네이버에 기업이라고 쳐봤더니 한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 근데 그 밑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으킬 기자에 업업자라고 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을 일으키는 것이 기업이다. 그러면 저희는 업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업 멤버들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에서 그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안 보일 건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적인 레벨에서의 우리의 할 일을 찾아봤고 도메스틱 레벨이라는 건 사내 내부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각자의 직원들을 향해서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기존 기업 대비.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들이 시스템 레벨에서는 이 기존 기업, 이 IT 기업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스마트 TV라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비즈니스를 선택하게 됐고요. 도메스틱 레벨에서는 기존 기업에서 하지 않고 있는 복지나 그리고 기업의 이념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성원들의 문화나 경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어떤 것들을 새롭게 원할까라고 했을 때 개인의 능력들이 공정하게 인정받고 개인의 의견들이 존중받으며 직원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로 일으킬 길자의 업업자, 새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창업이지 않을까라는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한 가지, 기업은 가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다시 가계와 정부에게 환원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그 본질,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석사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직원 30-40명이 다 학사 출신이고요. 배운 가방끈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배운 대로 할 뿐입니다. 지금 또 저희는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다 이뤘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수반하면서도 저희 회사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에코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뭐 이렇게 이런 건 사실 강의 때문에 만든 장이고요. 너무 제가 사진으로만 얘기하면 또 멀리까지 오셨는데 저희 회사는 근데 이제 좀 약간 하나 다른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점을 맞추는 게 여기 잘 흰색으로 안 보이는데 그 조직 소통에 굉장히 크리에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작정 자 전 직원 다 모이세요. 팔씨름 대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즈너블한 이슈들을 잘 찾아서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같은 눈높이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누군가 HR 담당자들을 뽑거나 아니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뽑아야 되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저는 요즘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MC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조직의 의견들을 소통시킬 줄 알고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한 명쯤 있으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아마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너희는 인원수가 작고 또 회사가 수익이 좀 내고 이 대표라는 저 젊은 친구가 자기 돈을 안 챙기니까 외제차를 안 사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사진은 뭐냐면 올해 2013년 5월 달에 여의도의 콜레드 호텔에서 굿컴퍼니라는 아주 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로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대부분의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CEO들이 다 참여했고요. 그리고 현 정권의 양당 대표가 다 참여했고 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다 참여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행사였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회사의 대표님도 참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행사에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컨퍼런스가 쭉 이어졌는데 외국에서 굿컴퍼니에 이름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이 다 오셨고 굉장히 행사가 공신력이 있었는데 오후 세션에 국내 기업 사례 발표로 두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스코였고 하나는 직원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되는 바로 저였습니다. 오후에 강사석에 제가 테이블에 딱 앉았더니 이렇게 굉장히 멋진 호텔 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던 그 시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바지 차림이었고요. 그때는 티셔츠 한 장에 입고 가서 했는데 쟤는 뭐지?
그 순서표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즘 뭐 중소기업 진흥한다더니 구색 맞추기 위해서 데리고 왔나 보다. 그렇게 그 약간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던 그 어르신들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돼서 포스코 사례 발표가 20분간 끝나고 제가 올라가서 20분간 오늘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세션이 발표가 모두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인터미션 시간이 주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명함을 달라고 그 줄이 그 큰 행사장을 가로로 횡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라상 같은 대기업 CEO들이 자네 나한테 명함 하나만 달라. 명함 하나만 줘. 회사 놀러 가도 되겠나?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호는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이어졌는데요. 그 명함을 받아가신 대표님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메일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이 그 메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메일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여, 난 잘못 살았다. 나는 큰 기업은 만들었지만 존경받는 기업은 만들지 못했다. 오늘 핸드 스튜디오를 보면서 내가 얼만큼 잘못 살아왔는지 느끼게 되었다는 그 고백의 메일이 계속 왔습니다. 나는 애널리스트로 성공했지만 나는 존경받는 선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저희는 그렇게 미력하나마 저희가 가고 있는 이념들이 그냥 괴짜들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어쩌면 모두가 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 주요 업무는 클라이언트한테 저희 컨텐츠를 팔아야 됩니다. 그럼 영업을 해야겠죠. 근데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왜냐? 클라이언트들이 영업사원이 되어줍니다. 자기들끼리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한다 그러면 컨텐츠 어디지? 핸드. 그래서 저는 계속 클라이언트의 소개로 연락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 안 받고. 투자 왜 안 받는지 짧게 말씀드리면 투자 받으면 이런 거 다 뺏어갈까봐 인정을 안 할까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는 작은 기업이고 돈을 쓰니까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야? 왼쪽에 보시면 2010년도 때 저희가 복지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한 달에 한 번 컴퓨터 끄고 밖으로 놀러 가는 거. 근데 그때는 돈을 못 벌고 컵라면만 먹던 시절이어서 8,000원짜리 영화 보여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2개밖에 없었고 이건 작년인데 작년에 복지제도가 16개입니다. 이렇게 막 상징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2010년도에 직원들의 기업 만족도 조사 93.7% 무슨 공산당 같죠? 그 16개로 늘었는데 94.6%. 그러니까 제도가 직원의 만족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011년에 저희 회사의 기업 이념이나 본질이 잘 알려지지 않을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1년에 제가 채용 공고를 어떻게 냈냐면 중소기업이 그 채용이 힘들어요. 아마 잘 아실 건데요. 채용이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망한 기업, 세계 최초의 스마트 TV 기업,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평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계하고 막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러면 된다 싶어서 했는데 4명 뽑아야 되는데 32명 지원했습니다. 거의 지원 안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비전과 이념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가는 방향이 어떻고 저희는 어떠한 기업을 만들고자 하고 사업 목표 다 빼고요.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4명 모집하는데 유료 채용 사이트 유료 공고도 안 냈고 페이스북에만 공고했는데 4명 뽑는데 500명 지원했고요. 지난달에 기획자 뽑는데 150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근데 마찬가지로 채용 사이트에 유료 상품 결제 안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만 올렸는데도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회사 홈페이지에 한 달에 10,000명에서 20,000명 찾아옵니다.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리면 한 10,000명 봅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기업에 다가오면 또 하나의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요점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조직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방끈도 짧고 경상북도 포항 촌놈 출신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아니고 저희는 배운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좀 증명을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르쳐주신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신 그 배움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힘이 있는지 저는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굿컴퍼니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아직도 묻는 기자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나름 텔레비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굿컴퍼니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업이 테러비전.
자신의 목적과 이념을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끝까지 몰고 가는 거. 템포럴하게 환경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것을 신념에 맞춰서 HR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통일성 있게 지켜나간다면 누구나 바로 저 회사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회사고 굿컴퍼니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회사의 명예를 갖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3, 40억짜리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되죠? 30명, 한 명당 1억. 근데 다 나눠줍니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가 외제차를 안 사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포스코랑 기업 사례 발표 같이 했다 그랬죠. 포스코가 매출이 60조더라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2만 배더라고요. 근데 그 존경의 여부는 왜 달라질까는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주 작은 젊은 기업의 별 볼일 없는 청년이 얘기하는 회사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